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지쌤, 윤정쌤, 오늘 경란쌤 안 들어오셨네. 상준쌤 녹음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준쌤 녹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 음소거하고 막 말하고 있었는데 Recording in progress. 네. 역시. 역시. 저희 그러면은 은희쌤부터 해주시겠어요? (219페이지) 219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네. 착륙이 가능한 최저 무게를 60톤이나 초과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연료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싫어하겠죠. 러시아 측에서 발틱해에 연료를 버리고 오라고 했을지라도 40분을 낭비했을 테고 그러면 그 승객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착륙하기로 했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기체가 무거운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한다는 의미다. 또한 그 무게의 비행기를 다루는 것은 자동 착륙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수동으로 착륙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제가 조종건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지 않으면 구조적 파손을 겪을 위험이 있었죠.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제 성능이 다 발휘되지도 않습니다. 활주로로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해야 할 때 고도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양력,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비행기는 날개에 생기는 양력으로 공중을 난다. 역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더욱이 제대로 해내야만 합니다. 긴 비행기간이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2명 더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깨웠고 그들 또한 같은 배를 타게 되었죠. 4명이 협동한 겁니다. 저는 헬싱키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활주로의 길이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진입로를 찾아야 했고 착륙 가능성을 파악해야 했으며 기기 작동의 변수도 확인하면서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자니 서로 다른 새집단과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했죠.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의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게 해주는 애리조나의 매드링크, 그리고 뒤쪽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2명의 의사와 함께 말이죠. 40분간 논스톱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헬싱키의 날씨가 좋았던 것은 행운이었어요. 나쁜 날씨를 무릅쓰고 무거운 비행기를 익숙하지 않은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은 좋지 않죠. 선진국 핀란드답게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했고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기체가 무겁다, 맞바람을 맞으며 착륙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속도를 낮춰야 하죠. 그들은 문제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던 방향과 반대쪽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는 평소 같으면 소음 문제로 접근할 수 없던 도시 상공을 통해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상상태를 이끈 라투아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선 좋은 조종사여야 했다. 기체가 무거운 상태에서 착륙할 수 있을 만큼
있을 만한 기술이 필요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비상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정 기술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비행기가 손상될 위험과 한 여성의 위태로운 생명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으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모스크바와 헬싱키 중 어느 곳에 환자를 내려주는 것이 더 나을지를 생각해야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항의 수용 능력을 혼자서 재빠르게 연구해야 했다. 과연 그곳은 60톤이나 초과하는 비행기를 받아줄 수 있을까? 더 중요하게 또 그는 승객, 의사, 동료 조종사, 그가 깨운 예비 조종사, 두바이의 본사 관리자, 헬싱키의 관제탑 등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했다. 승객이 졸도한 순간부터 헬싱키에 착륙한 그 40분간 조종실에 침묵이 감돌았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라트와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었고 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 가장 분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체근하고 달래고 협상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나가는 말투와 비상사태 사이에서 아비앙카 52편이 첫 번째 착륙 시도에 실패할 때까지의 대화 내용 녹취록은 그와 정반대이다. 날씨도 좋지 않았다. 안개가 너무 짙어 클로츠와 카비에테스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녹취록을 읽어보자. 특히 대화 사이의 침묵 시간과 클로츠의 말투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카비에데스, 활줄 어디 있나? 못 찾겠어. 그들은 랜딩 기어를 집어넣었다. 기장은 클로츠에게 다음 착륙 신호 요청을 하라고 지시한다. 10초 경과. 카비에데스, 연료가 없어. 17초 후 조종사들은 상황에 대해 서로 기계적으로 설명한다. 카비에데스, 활주로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건가? 안 보이는데? 클로츠, 안 보입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어와 왼쪽으로 꺾으라고 지시한다. 지금 비상사태라고 전해. 관제탑을 향해 108로 향하라고? 알았다. 제시도 하겠다.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조종석의 상황을 그려보자. 비행기의 연료가 위험한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들은 첫 번째 착륙 시도 기회를 날려버렸고 비행기가 얼마나 더 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장은 절박하다. 지금 비상사태라고 전해. 그런데 클로츠는 뭐라고 말하는가? 108로 향하라고? 알았다. 제시도 하겠다.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 관제탑의 입장에서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적지를 향해 다가갈수록 모든 비행기는 당연히 연료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클로츠의 이 말이 과연 아비앙카 52편이 다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연료가 없다는 뜻으로 들릴까? 아니면 슬슬 연료 부족이 걱정되기 시작한다는 말처럼 보일까? 클로츠는 관제탑과의 정기적인 상황 보고에서 연료 부족에 대한 걱정을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했다. 이건 마치 레스토랑에서 커피 좀 더 주시고요. 닭뼈가 목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웨이터가 이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까. 클로츠와 통신했던 관제탑의 통신요원은 그가 지나가는 말투로 연료 이야기를 했다고 훗날 증언했다. 풍이 몰아치는 밤이며 모든 관제탑 통신요원은 조종사들의 연료 부족병을 신물하게 듣는다. 클로츠가 중간에 라고 한 박자 쉼으로써 자기 말의 중요성을 표했을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날 밤 아비앙카 52편과 교신한 또 다른 통신원도 비슷하게 증언했다. 부기장은 대단히 일상적인 어투로 말했다. 비상사태에 놓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왕곡어법과의 싸움. 비상사태인 클로츠가 사용한 화법을 일컬어 언어학자들은 왕곡어법이라고 표현한다. 전달 내용을 부드럽게 하거나 상대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화법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왕곡어법을 사용한다.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월요일까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럴 때는 완곡어법을 사용하게 된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이것을 주말 동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다른 상황, 가령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조정석 안에서라면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언어학자 우테 피셔와 주디트 오라사누는 기장과 부기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한 후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당신은 기상 레이더를 통해 40km 전방에 강한 폭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당신이 폭풍우와 돌풍이 몰아친다고 말했음에도 기장 혹은 부기장이 속도를 마하 0.73으로 유지하며 항로를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 이때 당신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겠는가? 피셔와 오라사누는 상대방에게 경고를 바꾸고 나쁜 날씨를 피하자고 말하는 6단계 방법을 제시했다. 그 각각은 완곡어법의 수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1. 명령. 우로 30도 급회전. 자신의 뜻을 가장 적설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방법이다. 완곡어법은 없다. 2. 의무적 진술. 제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 덜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약간 부드러워졌다. 3. 권유. 날씨를 살펴봅시다. 이 진술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4. 질문하기. 어느 방향으로 피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권유보다 부드러운 표현이다. 상대방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5. 참고사항 제시. 제 생각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는 것이 현명할 듯 싶습니다. 6. 힌트 주기. 40km 밖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가장 완곡한 표현이다. 피셔와 오라사누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장이 이런 상황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로 30도 급선회.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반대로 부기장들은 자신의 상사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완곡한 표현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은 힌트를 줬을 뿐이다. 피셔와 오라사누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힌트를 주는 것은 가장 알아듣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학법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982년 워싱턴 DC의 외곽에서 플로리다 항공사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륙을 앞두고 비행기 날개에 위험할 정도로 많은 얼음이 맺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부기장은 기장에게 4번이나 그 사실을 말했다. 문제는 말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는 계속 모호하게 힌트만 주었던 것이다. 저기 부기장, 저기 저 뒤쪽에 얼음이 맺혀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부기장 뒤에 맺힌 성에와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거 제방 작업이 실패한 모양이네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륙 허가를 받은 다음 부기장은 완곡어법을 2단계 건너뛰고 권유를 한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는 동안 날개 상판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장, 우리는 1분 이내로 이륙해야 하네. 그 비행기가 포토맥 강으로 처박히기 직전 부기장이 한 말은 힌트나 권유 혹은 명령 따위가 아니었다.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야 기장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기장님,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장님. 나도 알아. 우리는 완곡어법의 관점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발견되는 특이점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동등하게 비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장이 조종석에 앉아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플로리다 항공사의 비행기 추락 사건을 생각해보자. 부기장이 기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4번씩이나 힌트를 주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분명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행 시간이 더 짧은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을 때 비행기가 더욱 안전한 이유는
경험이 더 많은 조종사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곡 어법과의 싸움은 최근 15년간 민간 항공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는 승무원 자원 관리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연차가 낮은 승무원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다. 또한 많은 항공사가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부조종사가 조종사에게 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장님 걱정스러운데요 라는 말에 이어 기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기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기장님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 만약에 이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경우 부기장은 비행기 운항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게 된다. 많은 항공 전문가가 최근에 항공사고가 놀라울 정도로 감소한 이유는 이러한 왕곡어법과의 싸움이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왕곡어법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라트와트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장님,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비앙카 52편의 추락 사건을 보고 많은 교훈을 얻은 모양이었다. 저는 제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자 무척 애씁니다. 함께 조종하는 승무원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 자주 비행하지 않네. 한 달에 2-3번이 고작이야. 나보다 자네가 훨씬 많이 비행하고 있지. 내가 뭔가 멍청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내 최근 비행 빈도가 낮아서 그런 걸세. 그러니 제때 정확하게 말해주게. 도와달라는 말일세.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말하면 입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 이제 아비앙카 52편의 조종실을 돌아가 보자. 그 비행기는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한 후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 착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로츠는 관제탑과 무선으로 통신하고 있다. 카비에데스가 그에게 묻는다. 카비에데스, 저쪽에서는 뭐래? 클로츠, 이미 말했는데 우리가 다시 접근할 건데 그건 지금 우리가 더 이상 4초의 침묵이 흐른다. 카비에데스, 비상사태라고 전달해. 4초의 침묵이 더 흐른다. 기장은 재차 묻는다. 카비에데스, 저쪽에 말해봤어? 클로츠, 예, 기장님 이미 전달했습니다. 클로츠는 다시 통상적 관례를 지키지 않고 관제탑과 대화한다. 클로츠, 150 고도 2000 유지, 아비앙카 052 헤비. 기자명 공항 상태에 빠지기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카비에데스, 연료가 없다고 전달해. 클로츠는 다시 관제탑과 교신한다. 클로츠, 고도를 높여 3000으로 유지. 그리고 연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이다. 모든 항공 관제사들이 집중해서 듣도록 훈련된 마법의 단어 비상이라는 말은 전혀 입에 담지 않고 있다. 그저 하고 라고 한 박자 쉰 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실수를 몇 번 했는지 세어본다면 이 시점에서 아비앙카 52편의 승무원이 저지른 실수는 이미 10개가 넘는다. 카비에데스, 연료가 없다고 전달한 거 맞아? 클로츠, 예, 기장님 이미 전달했습니다. 카비에데스, 부에노. 만약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대화하는 모습은 1930년에서 40년대에 활약한 명콤비 코미디언 에보트와 코스텔로의 코미디의 한 장면과 비교되었을 것이다. 이제 1분가량이 지났다. 관제탑, 비앙카 052 헤비. 관제탑은 동쪽 15마일로 인도한 후 진입로로 들여보낼 계획이다. 승무원과 연료 상태는 모두 괜찮은가? 그런 것 같다. 대단히 고맙다. 그런 것 같다고? 대단히 고맙다고? 추락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비행 안내원 한 사람이 조종실로 들어와 0으로 되어 있는 연료 눈금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목을 따는 신용을 해 보였다. 이어지는 5분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전기가 시끄럽게 규정된 사항들을 떠들고 있는 가운데 기관사가 비명을 질렀다. 4번 엔진이 꺼졌습니다. 카비에데스가 말했다. 활주로 나와라. 하지만 활주로는 25km 저편에 있었다. 36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담당 관제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관제탑, 공항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연료가 있는가?
녹취록은 여기서 끝났다. 문화적 특성과 추락사고의 연관성. 라트와트는 이 충돌사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을 꼬집어주고 있다. 뉴욕 관제탑의 요원들은 무례하고 공격적이며 툭하면 조롱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집단입니다. 물론 실력도 대단히 좋지요. 어느 정도는 강제력까지 동원해 엄청난 양의 교통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 근처에서 길을 잃은 어느 조종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땅에서 올려다보면 케네디 공항 인근의 상공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 길이 없지요. 완전 미로입니다. 어느 조종사가 헤매자 한 여성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내가 말할 때까지 내게 말 걸지 말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죠. 결국 조종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관제사님, 우리가 전생의 부부였습니까? 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늘 내가 통제한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이죠. 한마디로 조종사가 휘어잡지요. 휘어잡히기 싫으면 반대로 조종사가 휘어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 알겠다라고만 하죠. 맞서 싸우지 않으면 뉴욕 간지탑은 철길을 깔았습니다. 한 영국 항공편이 뉴욕에 들어오던 때가 기억나는군요. 조종사들은 뉴욕 간지탑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영국 파일럿들이 내 놈들이 히스로우 공항에 와서 비행기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해 라고 하더군요. 뉴욕 간지탑은 그 모양입니다. 정말이지 정말 불편한 곳이죠. 아비앙카 52편을 운행하던 파일럿들은 분명 속사포처럼 쏘아붙이는 말 앞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라트와트가 케네디 공항 간지탑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저돌적이고 고집이 세스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조종석에 도움이 필요하면 예비 승무원을 깨운다. 모스크바에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헬싱키로 향하고 헬싱키 공항이 등에 바람을 맞으며 착륙하도록 인도하면 맞바람을 맞으며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나와 인터뷰를 하던 날 그는 헬싱키에서 출발할 때 잘못된 활주로선 위에 비행기를 올려놓았다. 부기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실수를 지적했다. 라트와트는 그것을 떠올리며 웃었다. 마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제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더군요. 돌아오는 내내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비앙카 52편 조종사들이 해야 했던 일은 관제탑에 우리는 그쪽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대로 운행할 만큼 연료가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못한다. 10분 안에 착륙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게 해야 할 일의 전부였죠. 관제사가 내뿜는 압박을 이겨내고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낸 겁니다. 문화적 일반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던 라트와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비앙카 52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저 기장은 피곤했고 부기장은 서툴렀다는 단순한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더욱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조종석의 문제는 훨씬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파일럿들이 콜롬비아 출신이라는 것은 이 충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라트와트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말했다. 어떤 미국인 조종사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친구, 난 착륙해야 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네덜란드 사회학자 기어트 홉스테드는 IBM 유럽 본사의 인적자원 담당 부서에서 의뢰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홉스테드는 세계를 돌며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인터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홉스테드는 길고 복잡한 질문지를 통해 문화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홉스테드 차원들은 오늘날에도 다문화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홉스테드는 개인이 집단보다 개인 스스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문화들이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척도라고 부르는데 개인주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일반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반대편 끝에는 과테말라가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홉스테드 차원은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것이다. 애매한 것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다음의 5 나라는 홉스테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이들 국가는 질서와 계획을 선호하며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1. 그리스, 2. 포르투갈, 3. 과테말라, 4. 우루과이, 5. 벨기에. 다음은 그 반대편의 5나라, 즉 문화적으로 애매한 것에 익숙한 나라다. 49. 홍콩, 50. 스웨덴, 51. 덴마크, 52. 자메이카, 53. 싱가포르. 물론 홉스테드는 이 차원에서 몇 점을 받느냐로 옳거나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또한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의 성향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과테말라 출신이지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스백과 코엔이 미시건 대학의 복도 실험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각각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성장해온 공동체의 문화적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 있으며 그 차이는 놀라울 만큼 두드러진다. 벨기에와 덴마크는 비행기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덴마크인은 벨기에인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거리에 뚝 떨어지면 그곳이 브뤼셀 거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불확실성 회피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두 나라는 그보다 더 멀 수 없을 만큼 먼 사이다. 불확실성의 잣대 앞에서 덴마크는 유럽 국가 사람이 아닌 자메이카인과 훨씬 더 유사하다. 덴마크와 벨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유럽식 사민주의 전통에 속하는 나라이지만 역사, 정치 구조, 종교, 전통, 언어, 음식, 건축 문화 등이 모두 다르다. 이 모든 차이를 종합해보면 유형과 불확실성을 무릅써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덴마크인은 벨기에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모든 홉스테드 지수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아마도 권력간격지수일 것이다. 권력간격지수란 특정 문화가 위계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홉스테드는 직원들이 관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은정쌤 혹시 읽기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30.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권력이 약한 구성원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짐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력층이 특권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홉스테드는 자신의 저서 문화의 결과에서 권력 간격 지수가 낮은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은밀하게 행사해야 할 그 무엇이다. 나는 스웨덴의 한 대학교 교직원이 권력을 행사하려면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격식을 차리는 모습보다 그 반대의 모습을 더 노출시키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상 브루노 크레이스키는 종종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1974년에 네덜란드 수상 욥 덴 웰이 포르투갈에서 캠핑카를 타고 캠핑장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권력자들의 이런 모습은 PDI가 높은 벨기에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 홉스테드의 발견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 아닌가. 왕국어법을 추방하고 협동심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겠는가. 한마디로 목적은 조정실 내의 PDI를 낮추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진을 찍을게요. 우리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찍습니다. 자, 아웃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완전 바뀌었네요. 네, 목소리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되게 차분해지고 되게 뭔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들리네요.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 괜찮아졌어요. 이야, 간이 괜찮으셨어요? 야, 근데 저기 잘 못 일어나지더라고. 오늘 진짜 일어나려고 했는데 10분 남았네 이러면서 막 들어왔네요. 체력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그냥 코로나? 그러니까 응. 코로나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아팠다가 이제 좋아졌어. 잠시만요. 저기 규나님 눈을 감으셨네? 감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웃하면서 눈을 감았어. 저기 제 주변에 지금 2번째로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다가는 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번째는 더 덜 아프대요. 아, 그래요? 3번까지도 있어요? 4번까지도 있어요. 대단하신 대박. 분들이죠. 모르겠어요. 뭐 처음이라. 대박이다.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은데. 오! 4명. 와, 이야. 대박. 안 걸리는 게 좋은 거. 예, 그쵸. 잘 버텨보시죠, 우리. 지나갈 때까지.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좋은 날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금요일.